저는 오늘 처음이라 어제 강의를 안 하고 오늘 처음 와서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비기너 클럽이라고 초보 강의를 준비하긴 했는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초보이실지를 몰라서 그 중간중간에 표정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하고 SNS 지금 주제로 브로셔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모바일 부분이 더 궁금하세요? SNS 부분이 더 궁금하세요? 대답 안 하는 분위기군요. 네, 제가 좀 강의 그 시간 비중을 조금 조절하려고 어느 부분을 더 알려드릴까 해서요. SNS 쪽이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사닷컴 운영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 왕초보를 위한 모바일 SNS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일단은 앞에 부분은 이제 모바일이랑 SNS라고 이 거대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모바일이라는 것은 들고 다니는 기계를 말하죠. 그래서 뭐 모바일 핸드폰뿐 아니라 태블릿 PC 등 지금 각종 사이즈의 들고 다니는 물건들을 지금 뜻하는 현상이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켜고 보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미 다가왔고 이미 닥쳐왔죠. 근데 결국에 이것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본다는 거거든요. 들고서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접하신 겁니다. 소셜미디어? 그게 뭔데? 오늘날까지 미디어 기술에는 몇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생겨났고, 그 다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전화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등장했고, 공중으로 이러한 자료를 송출하는 방송 기술이 생겨났죠.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과거 미디어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로지 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린 이미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해 전화, TV, 메일, 영화 감상 등 기존의 미디어가 해주는 것을 모두 즐길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집단이, 다수와 다수 간의 대화가 모두 가능하게 해줬죠. 무엇보다도 이젠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함께 확장된 다양한 미디어는 보다 상호 소통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점차 사회적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틈엔가 우리가 미디어를 즐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퍼뜨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며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소셜미디어가 이슈가 될까요? 우선 소셜미디어는 무엇보다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호주의 산불에서도, 중국의 지진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선거 참여 운동에서도 기존의 미디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이 트위터, 페이스북에선 이러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되었죠. 게다가 이러한 정보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정보에 의견을 추가하거나 오류를 찾아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는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보다 질 좋은 정보로 변해갑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역전되기도 하여 우리 모두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전달 과정은 한 명이든 수만 명이든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그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블로그부터 네트워크, 위키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만들고 타인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된답니다. 자유롭게 링크하고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사회적 기능이 미디어와 만나게 되어 소셜미디어가 형성된 것이죠. 소셜미디어,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기존의 미디어들도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보다 나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소셜 기능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면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는 더 이상 신문사나 방송국만이 제작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특정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적고 답글을 다는 등 이슈에 참여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곧 기사가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메일과 같이 일반화되어 우리 일상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죠. 자, 그러니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세요. 경청하고 참여하고 소통하세요. 네.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처음 보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 어느 쪽이신 거죠? 강의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길로 이걸 이끌고 가야 될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반반이요? 반반이요. 좋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알긴 아는데 확실히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이는 원리가 뭐냐는 거죠.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비용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웹, 미디어,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비용과 직결되는 이야기라 이게 어떻게 해서 보이는 건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고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에 웹이죠. 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웹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중의 연세를 보면 나이를 보면 그래도 모뎀 시대를 거쳐서 ADSL 시대를 거쳐서 집 전화가 불통되는 인터넷 시대를 거친 그런 이제 급변하는 모든 세대를 그래도 겪은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에 끼인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웹이라는 것이 정의할 새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웹이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웹과 인터넷의 차이. 웹이라는 것은 정의로는 월드와이드 웹이고 여기서 앞글자를 따서 www 해서 우리가 주소창에 치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 뒤에 글자를 따서 WEB를 따서 이제 웹이라는 게 된 거죠. 이제 그물망이다. 그런 게 된 건데 그 다음에는 인터넷. 이제 우리가 보통 너 웹 쓰니? 웹 되니? 라고 말 안 하고 인터넷 되니? 인터넷 하고 있어? 뭐해 인터넷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은 더 먼저 된 개념이고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인터넷이 훨씬 큰 개념.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큰 선 안에, 큰 범위 안에 웹이라는 작은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또 FTP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메일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 인터넷이라는 것은 컴퓨터랑 컴퓨터가 원래 개별로 존재했을 때 이어졌던 것을 인터넷이다. 연결됐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랜선처럼 컴퓨터와 컴퓨터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무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 망이 거대해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는데 거기서 가장 잘 쓰고 잘 나온 것이 웹이 된 것이죠. 얘네들을 생일로 보자면요. 인터넷은 1960년에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사실 기술이고요. 지금 웹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훨씬 느리죠.
훨씬 느리고 이건 웹을 발견한 분이 이걸 만든 기술 자체를 나는 저작권을 갖지 않겠다. 모두가 마음껏 전 세계인이 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가운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1960년과 1990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1982년에 전길란 박사님이라는 분이 벌써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가 그렇게 늦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모뎀이 아닌 것으로 쓰기 시작한 게 ADSL이라는 것으로 쓰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안에 모든 기술을 따라잡고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교회가 그만큼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쯤에서 영상을 하나만 더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전통 요리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학습 때 찍은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자원봉사에 참여한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이번 컨퍼런스 강연 자료를 배포하고 싶은데 참 그게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싶은데 정말 막막하네요. 네? 웹서비스를 이용하라고요? 웹서비스? 그게 뭔데? 메일로 보내기에 용량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용량을 줄이니 화질이 너무 나빠지고 그럼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 볼까요? 웹 제작, 서버 구축, 데이터 코딩, 플래시는 뭐고 HTML 뭔지 사이트 관리되어야 된다고요? 게다가 올리는 게 하나가 아니면 이 일을 하고 또 하고 못해 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리법 하나 인터넷에 올리자고 웹 에이전시에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나 비메오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세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체험학습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이렇게 웹서비스에 등록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 블로그나 트위터, 메일 등에 링크하여 어디에서도 손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연 자료는 관련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 있는 친구 또한 한국의 전통 요리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웹서비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의 컨텐츠가 모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공짜로 말이에요. 네, 웹서비스는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 준답니다. 약간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방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답니다. 동영상뿐만 아니라 공동 문서 작업, 사진, PPT, 파일 저장 등 웹서비스는 그 영향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서로 조합하여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을 꾸밀 수도 있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하버드대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저예산 영화를 헐리우드 제작자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을 누구나 공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웹서비스입니다. 보다 많은 기회가, 보다 많은 변화가 바로 웹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처음 영상에서는 그래도 아는 단어가 반 이상. 자, 지금 있는 화면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어떠세요? 대부분 아는 단어와 아는 내용들인가요? 조금 아까보다는 좀 더 생소한가요? 네. 그런 편이죠. 웹 에이전시. 에이전시라는 건 무언가를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 곳이죠. 저희가 보통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저런 곳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프리랜서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는 청년이나 집사님을 찾게 되죠. 네. 이제 웹사이트 제작, 사이트 제작에는 지금 뭐 코딩, 서버, 이제 플래시, HTML, 관리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용량 얘기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모르는 표정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할 얘기가 이제 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비용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나중에는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비용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모르면은 많은 지출이 그냥 갑니다. 매달 한번 설정한 것은 교회의 특성상 지출을 결의하면 그냥 쭉 멈추지 않는 이상은 쭉 가는 지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많이 되고 있는지 적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분이 사실 교회에 없으면 그냥 사실 낭비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지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저희는 끝까지 이 비용을 지출할 거예요. 얼마든 교회에서. 근데 저는 전자닷컴을 운영하고 있고 리틀송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교회가 사기당하는 것이 싫어서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학대를 다니면서 마음이 맞는 동기들이 모여서 와, 왜 이렇게 교회가 사기를 많이 당하냐, 이게 너무 억울하다, 왜 이렇게 많이 속을까, 정말 싫다, 우리가 그래도 작은 뭔가 길이라도 열어보자, 대안이라도 되어보자 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용적인 얘기에 이렇게 톤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비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게 보이는 원리가 뭐냐, 원리를 알아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리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개인이 저희가 보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서버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에 넣어놨냐는 거죠. 그 서버라고 불리는 곳에 넣어놓는데요. 이것도 역시 컴퓨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컴퓨터인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원리냐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컴퓨터니까 그 안에는 OS, 운영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윈도우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 OS라는 것은 윈도우가 아닌 것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우리가 뭔가 이미지나 글이나 이런 것을 보려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쓰기도 하고 조금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거 너무 느려, 나는 크롬을 쓸 거야 라고 하면서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인터넷을 많이 하고 앞서 나간 분은 검색을 합니다. 검색은 어디서 하죠? 구글이죠. 네, 구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브라우저 중 가장 빠른 브라우저는, 한 번도 검색해 볼 생각이 안 하셨던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치면 나옵니다. 뭐가 크롬보다 빠른지. 빠른 게 있어요. 뭐 비발디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쓰는데 크롬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파이어폭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 쓴다, 웹브라우저를 평생 쓴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른 브라우저를 바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용의 시간을 벌 수 있는지를 우리가 비용적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것이에요. 어떤 사이트를 눌렀을 때, 익스플로러를 썼을 때 10초가 걸릴 것을 크롬을 쓰면 1초 만에 뜬다. 9초를 절약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웹 브라우저라는 것을 이렇게 운영체제 안에 이런 걸 쓰게 되죠. 이 웹 브라우저 안에는 HTML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변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보고 글도 보고 메뉴도 누를 수 있게 되고 클릭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 홈페이지라는 것을 구성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에 이 서버에 들어있는 이미지나 글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가 넘어가서 이 브라우저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비용은 어디에 지불합니까? 서버에 지불하죠. 물론 이 내 컴퓨터랑 내 기계는 내가 내 돈 주고 이미 샀다고 치는 거죠. 하나 빼먹은 게 있나요? 지금 모뎀이라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모뎀, 여기 지금 안테나 표시가 있는 모뎀은 예전에는 내장형으로 들어있어서 뭔가 랜선이라는 선을 꼽아야 됐었지만 지금 선이 다 없어지는 시대라 무선 랜 이렇게 하고 핸드폰에도 무선 랜을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접속이 되는 거죠. 서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이 랜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버에 지금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봐야 합니다. 서버라는 장비가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보여지고 있어서 이걸 누가 돈을 내는지,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가 뭔가를 만약에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100편을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올리지? 어떻게 올리지? 그럼 얼마큼 볼 수 있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집 사는 것과 똑같이 지금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버를 내가 교회에다 둘 수도 있고요, 그냥 서버들이 많이 있는 IDC 센터라는 곳에 있는 것이 두고 나는 그냥 빌려 쓰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구매가 비싸고요, 직접 교회에 놓고 쓰는 것이 보통은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임대라는 형태를 띄고요, 위탁이라는 형태를 띄면서 우리 설교를 보관하고 찬양을 보관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관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와 리눅스 서버가 있는데요. 이 운영체제 얘기입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이름이죠. 운영체제 이름이죠. 돈을 내야 합니다. 네. 교회도 비영리 버전을 구매하든 기업용을 구매하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네. PC당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 날려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까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빨리 전환을 고민해야 되고 중고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PC의 경우고요. 서버에 설치하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쌉니다. 서버용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그래서 리눅스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들어보자, 이건 무료로 공개하겠다라고 한 착한 개발자 분들이 모여서 리눅스라는 걸 만들고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도 돼요. 기능은, 보여지는 최종 결과물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윈도우는 예전에 많이 쓰던 ASP라는 언어를 씁니다. ASP 개발자가 ASP로 개발을 해야 보이는 거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PHP라는 언어를 씁니다. PHP 개발자가 PHP라는 언어로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거죠. 리눅스가 싸겠죠. 네. 예전에는 ASP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ASP 기술자가 더 많았었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SP로 해야 되는 줄 알고 ASP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죠. 이것을 중간에 PHP로 바꾸지 않은 교회는 아직도 ASP 서버를 쓰고 비용을 많이 내고 있을 거예요. 혹은 교회 ASP 서버가 어딘가 창고에 깜깜한 곳에 들어있을 거예요. 웨잉 소리를 내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서버비가 물론 다운되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무료 서버인 리눅스를 선호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요, 페이지 뒤에 .asp라는 파일이 나오는지 .php라는 파일이 나오는지 보면은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것이. 네. 그래서 이 임대라는 것을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호스팅이라는 것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 비용을 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호스팅이라는 것은 결국에 공간인데요. 공간을 쓰는 건데, 아까는 컴퓨터를 통째로 쓰는 거.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통째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이 없거든요. 조금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평수를 적은 공간을 임대를 하는 거죠.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본다면 서버를 통째로 쓰는 것은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빌려서 쓰는 건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임대주택에는 여러 교회가 한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랜섬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그 같은 서버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임대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걸렸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교회는 다 차단입니다. 사이트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단독으로 쓰고 있었다면 다른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우리 교회가 걸려서 우리 교회가 안 뜰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교회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한 것 때문에 단독 서버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임대를 씁니다. 사실 이 차이를 잘 모르는 교회도 아직 많이 있고요. 결국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드 하나를 쓰는 건데요. 하드가 보통 500기가, 그렇죠? 뭐 1테라, 2테라 이렇게 지금 훨씬 넘게 나오죠. 이 1테라를 나 혼자 쓰느냐 아니면 내가 500메가만 쓰느냐예요. 당연히 많이 쓰면 비싸겠죠? 적게 쓰면은 저렴하겠고요. 자, 혹시 지금 교회에서 호스팅 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신 분? 한 분, 두 분? 인가요? 아주 쑥스러워 손을 못 드신 건가요? 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미만이다. 10,000원 이상이다. 네, 10,000원 이상. 네, 제가 비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실제적인 얘기들을 아예 해드리려고 각오를 하고 나왔거든요. 보통 그냥 작은 교회 아니면 개척교회,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얘기하자면 100명 이하 교회라고 그냥 예를 들었을 때 한 달에 호스팅 비용을 얼마를 쓰면 적절할까요? 네, 10,000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제 생각에 한 달에 500원 충분합니다. 좀 놀랍죠? 네, 컴퓨터라는 가격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비용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10,000원?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사실 1,000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여유 있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면 대략 공간은 얼마큼 쓰는 거냐면요. 한 400메가에서 800메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800메가 뭐 몇 개 못 올리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800메가를 뭔가를 올려서 꽉 채울 생각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큰 것들은 다른 곳에 올리실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돈을 지불하는 호스팅 공간에는 정말 우리 교회 사진들, 꼭 필요한 파일들, 문서들 정도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5,000원이면 넉넉하고요. 10,000원이면 그래도 중상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파일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저장하기가 너무 불안해요. 내가 산 내 하드, 내 집, 내 단독주택에 자료를 다 모아놓기 원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이상이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지금 임대를 내가 조그만 공간을 쓰고 있는데 얼마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20,000원 정도입니다. 대략 한 20,000원 정도가 넘어가면 공간을 평수를 늘려서 조금씩 돈을 더 내는 것보다 아예 단독 공간을 살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시점에서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드 공간으로 치면 한 2기가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2기가 정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비용 크게 잡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 하드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트래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트래픽은 그런 거죠. 교통체증 이런 거 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전송량이라고 해요. 전송량. 이것이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소위 홈페이지가 다운된다, 뻗는다, 안 뜬다, 홈페이지 죽었어 라고 하는 게 거의 트래픽 오버, 내가 돈을 낸 분량의 트래픽이 넘어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아까 말한 한 500원 정도 기준의 웹하드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트래픽이 한 200메가 정도 트래픽 정도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200메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사진 한 장이 몇 메가죠? 적어도 1메가 넘어요. HD 화질이 넘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1메가 넘어요. 1메가라고 칠게요. 그 1메가짜리 몇 장 볼 수 있습니까? 트래픽이 200메가예요. 1메가, 사진 한 장에 1메가. 200장 보면 트래픽이 오버예요. 1메가짜리 200장이 올라가 있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200장 봐도 오버고요.
200명이 한 장씩만 봐도 오버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래픽 오버라는 걸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이 트래픽은 근데 일반적으로 초기화라는 것을 해줘요. 대략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지불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여러 사람이 쓰는 임대 공간이니까 리미트를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너무 폭발적으로 전송량이 나가면 다른 교회 서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누가 200장을 다 봐서 200메가 초과했어요. 그러면 트래픽 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게 다 있어요. 거기 호스팅 메뉴에는 리셋 누르면 500원, 1000원 결제하시겠습니까? 해서 딱 누르면 5분 뒤에 다시 채워집니다. 네. 그러면은 사이트가 급하게 빨리 띄워야 될 때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돼요. 만약에 호스팅 업체에 어떤 위탁을 하고 계시다면 전화해서 트래픽 리셋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되죠. 그쪽에서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면. 트래픽 용량은 늘릴 수 있고요, 초기화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메가짜리 파일로 치자면은 몇 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아니면 자료를 올리는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새가족부나 이렇게 매일 사진을 올리거나 주보를 담당하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글 파일을 매일 올린단 말이죠. 주보 PDF로 올리던가. 그러면 용량을 줄여서 올리는 것을 반드시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사진을 1메가 이하로 줄여서 올리세요. 혹은 자동으로 사진 화질이 줄어드는 기능을 넣어주세요 라고 개발할 때 만들던가 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냥 요즘 사진 핸드폰 쪽에서 바로 올리면 5메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사진 몇 장 올리면. 그리고 이거는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제 인터넷을 막 접하기 시작한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은 핸드폰 용량, 요금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 사진을 다 보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핸드폰 요금에 폭탄을 맞으셨어요. 왜요? 사진을 아무도 용량을 줄여 올리지 않고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하나도 링크를 해놓지 않고 오로지 서버에 고화질을 올려놨다면,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이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그냥 요금이 나가는 환경에서 보신다면 요금이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지 다이어트, 용량 다이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웹 호스팅 부분이고요. 웹,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적게 써도 되는 거예요. 동영상 호스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튜브는 무료죠.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비메오라는 서비스를 요즘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여러 대형 교회들이 비메오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도 물론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공식적인 파일은 비메오에 많이 올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유튜브는 파일 교체가 안 됩니다. 삭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 뭔가 지워야 될 말이 있어요. 혹은 영상을 바꿔야 돼요. 잘못 올라갔어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거는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주소가 바뀝니다. 내가 여태까지 성도들한테 쭉 보냈던 그 설교 주소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비메오는 한번 주소를 쫙 보냈잖아요. 혹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파일 교체가 가능합니다. 주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편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저는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유튜브는 용량 제한은 없고 무료지만 사실상 설교를 올리면 안 됩니다. 유튜브 정책상 설교를 올리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가 그런 마음을 먹진 않겠지만 구글이 다른 마음을 먹고 설교라는 동영상은 우리는 모두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어느 날 선언을 하면 다 삭제해요.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안 냈잖아요. 그쵸? 그런데 비메오는 그거와는 다르게 비용을 내고 공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삭제를 하진 않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만에 하나의 경우예요. 비메오는 1년에 한국 돈으로 10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주당 5기가의 공간을 줍니다. 주당 5기가. 일주일에 5기가예요.
그럼 한 달에 20기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영상 꽤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갱신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5기가를 다 꽉 채우면 다음 주에 또 5기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2월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모델이 1년에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더 상위 모델로 가면 더 많은 기가 수를 올릴 수 있어요. 500기가까지 제 기억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전하게 비메오에 올리고 관리를 하고 유튜브에는 복사해서 한 번 더 올리고 검색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선택 혹은 둘 다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 유튜브는 특정 사람들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봐야 돼요. 보통은. 비메오는 비밀번호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영상을 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소를 보낸 사람, 그 주소를 받은 사람만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더 좋다는 거,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돈을 내는 비용, 지금 호스팅의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도메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도메인 얼마죠? 아시나요? 도메인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주소는 다 있죠? 네. 도메인은 정가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 도메인과 국내외 도메인을 나눴는데 국내 도메인은 거의 사실상 부가세 포함 22,000원 정도가 정석입니다. 1년마다 내셔야 돼요. 1년에 22,000원 정도. 큰 금액이 아니죠 사실. 아까 호스팅 500원에서 1,000원, 이거 22,000원. 1년으로 치면은 2만원하고 2만원, 5만원이 안 드네? 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로, 어떤 공간비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보이는 데 드는 비용이죠. 특수 도메인은 뭐 3만원부터 10만원 넘게까지 다양합니다. 굳이 특수 도메인을 쓰시고자 하는 뭔가 큰 뜻이 품으신 게 아니라면 사실은 비추죠. 네. 매년 내야 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show.kr 하시든 닷컴 하시든 or.kr 하시든 org를 하시든 단넷을 하시든 한 개당 2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예전에는 도메인 사재기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재테크로 도메인을 사기도 하고 유명한 도메인을 내가 미리 사놓고 그 사람이 원할 때 고액에 팔고 막 그랬어요. 도메인은 개인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다가 도메인을 만약에 그냥 구매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구매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양도 양수가 복잡합니다. 개인 재산권이라 그 뭐 사인도 해야 되고요, 서류도 떼야 되고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믿을 만한 분이 혹은 담임 목사님이 구매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제 지금 모바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얘기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술이 한 2년, 3년마다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원래 PC통신에서 홈페이지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쵸? 01410, 0141 이런 거 쓰셨나요? 뚜뚜뚜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넘어와서 그때는 그랬어요. 누가 인터넷 쓰냐, 다 모뎀 PC통신 쓰지. 그렇지만 한 몇 년 안에 인터넷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다 만들고 우리가 한국교회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PC 버전, 모바일 버전이라는 것이 핸드폰이 생기면서 등장했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핸드폰에서 뜨지 않아요 라는 분들 아직도 많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핸드폰에서 클릭이 되지 않아요 라는 교회도 아직 있고요. 자, 그러면 PC만 해야 될까요? 모바일도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면은 또 이런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반응형 웹이다 라는 게 나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시죠. 뭐가 좋은 거예요? 아직은 선택입니다. 한장이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PC 모바일 버전으로 구성하는 홈페이지는 친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낯설지 않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익숙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익숙해진 어르신들도 모바일 버전에 이제 좀 적응하셨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찾아서 메뉴를 누르는 것에 적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던 포털형 네이버와 같은 화면, 한국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국인들은 허전한 것을 싫어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첫 페이지에 많이 알알이 박혀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따로 운영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직. 근데 조금 우리는 앞서 나가고 싶다. 그리고 젊은 층이 많다. 그리고 해외 성도가 많다. 혹은 우리 교회는 한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 드리고 보면은 반응형 웹이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한 가지만 만들어도 PC에서는 PC 버전 사이즈로 보이고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버전 사이즈로 보이고 태블릿 버전에서는 태블릿 버전 사이즈로 사실은 사이즈 조정 및 재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개로 나란히 있던 게 아래로 똥똥똥 내려가서 재배치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개발하는 거예요. PC 버전, 모바일 버전은 따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리한데, 자동으로 바뀌니까 편리한데 낯설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요. 그리고 뭔가 허전해요. 이 반응형 웹으로 만들었는데 뭔가 컨텐츠를 알랑이 채워놓으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쓰임새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직은 외국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용은 케바케라고 했는데 케바케 뭔지 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요새 케바케라고 하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비싸기도 하고요. 어떻게 만들면 저게 비싸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기능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반응형 앱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번에 바꾸려고 한다. 예산은 얼마 잡으시겠어요? 대략 100, 200, 300. 보통 많이 잡으면 300 혹은 100 이하. 홈페이지가 그렇게 비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잘 만들려면 300 정도 잡아야지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무슨 A 목사 중형교회 이상인데 거기 교회 이번에 만드는데 얼마 들었나? 500에서 1000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사실은 값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분명히 500만원짜리 홈페이지인데 야 이걸 500 주고 했어 라고 하는 분이 교회마다 꼭 계십니다. 그리고 5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50만원을 줬어. 아니면은 50만원짜리 값어치를 못하는데 50만원이면 잘했네 라고 하는 분들이 각양각측의 사람들이 의견을 가지고 가격을 판단하십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봤을 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런 우리가 교회의 이 선택의 노입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라고 칠게요. 개척을 하셨어요. 혹은 이제 어떤 부서를 새로 시작하시려고 해요. 뭔가 인터넷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선택할 게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내일 내가 뭔가를 인터넷에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 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걸 뭐로 차치하고서라도 뭘 만드실 것 같으세요? 제일 손쉬운 거 보세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네.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그래도 우리에게 마케팅이 잘 되어 있죠. 전지현 씨가 옛날부터 열심히 블로그를 외치셔서 다음 블로그도 있으나 다음 블로그는 많이 이제 죽어버렸고 티스토리라는 것이 있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블로그는 원래는 웹하고 로그라는 것의 합성어로 블로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터넷 일기장 같은 거였어요. 일기장, 개인 일기장 같은 거였는데 지금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유튜브에 올리고 설교라는 메뉴 생성해서 올리면 되고 담임 목사님 소개 글 하나로 해서 올리면 되고 게시판
기능은 안 되지만 뭐 게시판이 필요하면 카페로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돈을 안 들이고 블로그로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조금만 기술을 도와준다면 대문을 멋있게 꾸며놓으면은 아 이게 홈페이지야 블로그야? 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게끔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블록P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블로그랑 홈페이지 합성. 그래서 기업들은 블로그가 다 이상한 형태예요. 좀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업 블로그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 LG 이런 데 가보면 블로그가 그냥 우리가 아는 블로그 형태가 아니죠. 무슨 짓을 해놓은 거죠? 전문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는 그냥 우리가 가입하면 쓸 수 있는 네이버, 다음에서 만든 티스토리, 그 다음에 뭐 텀블러 이런 것도 외국 것도 있고요. 설치형으로는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거지. 이제 요것이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툴이죠. CMS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홈페이지, 전통적으로 만든 홈페이지. 나는 블로그가 싫다. 블로그는 뭔가 없어 보여. 블로그는 뭔가 우리가 안 돼 보이기도 해. 라고 해서 우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이런 선택이 또 생겨요.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잘 만들어진 교회 유형 A, B, C, D, E, F, G, Z까지 펼쳐놓고 저렴하게 파는 곳에 가서 나는 B 유형으로 해주세요. 거기에 글자만 바꾸면 돼요. 라고 골라서 비용을 줄일 것이냐, 혹은 빌더라는 형태, 내가 이렇게 배치해서 위로 올리고 메뉴는 2개, 칸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어떤 빌더 형태.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모두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는 거의 문제없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좀 장단점이 있죠. 지금 R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반응형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반응형. 그냥 따로따로 PC 버전과 모바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윅스는요. 여기서부터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만들어진 윅스라고 하는 것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무료는 광고가 달려요. 광고가 나는 거슬리지 않아요 하면 그냥 무료로 쓰셔도 됩니다. 윅스의 불편한 점은 게시판 기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국 교회는 게시판이 꼭 필요해요. 게시판이 굉장히 익숙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불편하죠. 모두라는 것은 거의 이제 가게 전용이에요. 사실 교회 전용은 아니고 가게, 샵을 하는 분들, 매장을 하는 분들 전용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소개라면 좋고요. 네, 템플릿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에 가면은 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골라서 쓰시는 거죠. 이제 개발이 문제입니다. 개발. 새로 만들려고 할 때 개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반응형 웹,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들어보신 분? 네. 한 20-30% 들어보셨는데, 워드프레스의 장단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만 말씀해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는요, 자, 우리가 보통 게시판이나 네이버 카페 생각해 보세요. 글을 씁니다. 자료를 첨부해요. 그럼 글이 1번이 달리죠. 그리고 또 글을 쓰면 2번이 달리죠. 그리고 옛날 글을 검색하려면 검색이라는 창 안에서 글을 검색하면 돼요. 옛날에 넣었던 단어를. 그러면 자, 한 가지 해볼게요. 아주 옛날에 2번 글에 내가 어떤 중요한 파일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한 260번 글을 쓸 차례예요. 근데 옛날 그 2번 글에 있던 파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컴퓨터에 없어요. 그럼 2번 글을 무슨 제목이었나 기억을 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서 2번 글에 있는 첨부 파일을 받아서 다시 260 몇 번 글을 쓸 때 내가 다시 첨부를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워드프레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료가 모두 한 자료 창고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마다 이름을 매겨요. 편하게 내가 라벨링을 하는 거죠. 이 자료는 뭐뭐뭐뭐뭐 검색할 때 나와라. 이 자료의 제목은 뭐야.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200 몇십 번의 글을 쓸 때 옛날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설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자료실에서 설교를 딱 치면은 그 자료가 그냥 뜹니다.
그럼 바로 그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내가 2번 올리지 않는 거예요. 2번 올리면 용량이 2배로 들어가고 비용이 2배로 나가겠죠. 근데 그때 썼던 거를 다시 넣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돈이 2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편리함이 있는 건데 이거를요, 근데 워드프레스가 그렇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갑자기 워드프레스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시던 분들은 멘붕이 옵니다. 게시판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런 조금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한번 관리자 모드를 꼭 들어가 보셔서 글도 써보시고 첨부도 해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했을 때는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워드프레스의 장점은 뭐냐? 다국어 지원, 그리고 굉장히 좋은 테마들, 각종 종류별로 테마가 선택할 수 있게, 아까 말한 다양한 템플릿과 같은, 근데 좀 달라요. 근데 조금 더 홈페이지, 개성을 가질 수 있는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외국교회, 대형교회들, 실송, 무슨 또 어디 있을까요? 실송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윌로우 크릭, 이런 대형교회들은 전부 워드프레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 이상 워드프레스를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반응형 웹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목적을 정하시고요. 기존 성도를 편하게 할 거냐, 젊은 세대를 편하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이 많이 쓰게 할 거냐, 둘 다 운영할 거냐, 그리고 스타일을 옛날 PC 모바일 버전 스타일로 할 거냐, 아니면 반응형 앱 스타일로 할 거냐, 예산을 무조건 100만 원에 맞추겠다, 아니면 300만 원에 맞추겠다, 이런 리밋을 처음에 정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교회에 누군가가 운영할 거냐, 전문 업체에 맡길 거냐 라는 것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유지보수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더 편하느냐, 반응형 웹이 편하느냐, PC 버전, 모바일 버전이 편하느냐. 관리는 반응형 웹이 사실 편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이제 넘어갈 건데요.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만 개설하고 끝낼 거냐, 소셜 채널까지 운영할 거냐 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따라오시느라 괜찮으신가요? 네. 기지개 한번 펴고 할까요? 졸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SNS로 넘어왔습니다. SNS 엄청 많죠? 자, 현실적인 얘기 이제 또 하겠습니다. SNS 몇 개 운영해야 되나요? 남들 다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뭘 운영해야 되나요? 뭐 하시겠어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수십 개 되는데 SNS가. 유튜브, 페이스북, 네. 트위터도요? 트위터 왜인데요? 네이버 블로그, 네. 다음 블로그,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카카오 스토리. 네. 대한민국은 카카오 스토리가 보세요. 설치 사용률 1위가 카카오 스토리예요. 제일 많이 실행하는 어플이 카카오 스토리예요.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누가 카스 써?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느낌상.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2위가 의외로 네이버 밴드예요. 3위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1등 할 것 같잖아요. 네, 3위가 페이스북, 4위가 네이버 카페, 5위가 스노우, 카메라 요새 많이 효과들이 들어가는 거죠. 인스타그램도 뜨고 있죠. 다음 카페, 트위터가 약진이죠. 트위터는 많이 약진이에요. 그 다음에 빙글이라는 관심사 기반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텀블러라는 거죠. 얘네들의 특징을 다 아세요? 이 특징을 알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자, 보통 그냥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하면 카카오 스토리 아주머니라고 많이 치환이 되고요. 네이버 밴드 동창 모임, 소모임 이렇게 치환이 되고요. 페이스북
뭐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고요. 10대에게는 대세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20대 이상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이제 40대, 50대, 지금 페이스북 다 있으신가요? 가입돼 있으신가요? 자,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약간 이 소셜 쪽에서 공식 같은 게 있는데 40대, 50대가 그 소셜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10대는 떠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엄마가 내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이죠. 엄마가 내 글에 댓글을 막 답니다.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10대는 비밀을 원하는데 비밀이 안 되기 때문에 10대는 빨리 떠납니다. 희한한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10대에 대한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10대 채널 따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밴드랑 마찬가지예요. 소모임, 동호회 이런 기능 때문이죠. 스노우는 요즘에 뜨고 있죠. 막 얼굴 합성해서 올리는 사진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거는 뭐 교회에서 사용해야 될 SNS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사실 지금 핫하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인스타그램 있는 교회는 조금 소셜에 앞서가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보다 훨씬 뒤에 있고요. 트위터는 정보 전달 위주로 많이 쓰는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느낌이 많이 달라요. 페이스북은 내 개인사가 많고요. 트위터는 사회적인 발언, 정치 발언 이런 좀 공공의 주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트위터에 많이 계시고요. 개인적인 걸 얘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빙글은 설치하면 재밌는데요. 교회랑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이 실행 횟수예요. 어플 실행 횟수. 깜깜하긴 한데 일시백 천만씩만 보면 2천만 이상이에요. 카카오 스토리가 절대 압승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운영해야 될 거는 카스가 사실 빠지면 안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카스에 뭘 올리나요? 뭘 올려야 될지도 중요한데 자,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 지금 그래프가 자세히 보이시면 좋겠는데 자, 12시 방향이 남성 10대입니다. 1시 방향이 남성 20대 2시 방향이 남성 30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 방향이 여성 10대 그리고 11시 방향이 여성 50대예요. 자, 기억하고 계시죠? 자, 카카오 스토리가 이 지금 어디로 찢어져 있나요? 남성 3, 40대와 여성 4, 50대로 가 있는 거예요. 카스를 많이 쓰는 연령대. 자, 지금 보세요. 카스를 많이 쓰는 연령대 남성 3, 40대 여성 4, 50대. 자, 교회의 일꾼인가요? 아닌가요?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채널이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청년들 어떡합니까? 청년들. 볼게요. 파란색 선이 페이스북인데요. 지금 얘는 트위터 선인데 네, 지금 트위터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지금 페이스북 선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론은 20대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쓰고 있는 것 10대, 20대에서 폭발적으로 쓰고 있는 게 페이스북과 트위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대 청년들과 청소년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운영과 트위터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물론 페이스북이 보면 일평균 실행 횟수 여기를 보시면 가장 높아요. 트위터보다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는 아니고 네, 미묘하게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데이터거든요. 작년. 네, 둘 다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페이스북은 젊은 층을 위해서 운영해요. 지금 사실 어르신들은 페이스북 들어와서 페이지가 뭔지
친구 추천이 뭔지 뭐 이런 거 엄청 어려워하시고 좋아요가 뭐고 공유하기가 뭔지 프로필 사진이 하루에 10번씩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잘 모르셔서.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보시면 압도적이죠. 이게 압도적이죠. 33분, 트위터 18분, 카스가 의외로 21분. 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네, 이것은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10대들은 저거보다 더 쓰죠. 30분이 뭔가요? 하루 종일 열면 페이스북 무조건 여는데요. 20대, 20대들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운영하냐가 문제예요. 저의 결론은 원본 올릴 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소식이든 그게 아니면 설교든 교회 어떤 매거진이든 하나를 정하잖아요. 글 하나 쓸 거 아니에요. 그 글을 어디에 쓰나요? 일단 홈페이지에 쓰겠죠? 홈페이지 쓰겠죠? 그러면 블로그까지는 그렇게 동시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채널에 맞게 그냥 링크만 따시면 안 되고 복사를 하시고 이미지를 거기에 맞게 다시 만드셔야 돼요. 글의 주제는 여기에 큰 내용, 긴 내용은 여기 담아두시고요. 거기를 요약해서 페이스북은 이미지로 가는 게 좋겠죠. 동영상이나 카카오 스토리도 이미지로 대표 이미지로 갈 수 있고요. 페이스북은 이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정사각형으로 올릴 수도 있고 길게 올릴 수도 있고 같이 올릴 수도 있고 그렇고요. 인스타그램도 지금 이제 여러 개 이미지를 지원해서 넘겨볼 수가 있는데 인스타도 예전에는 정사각형이었지만 지금 다 지원하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여기 왜 있냐면요. 지금 영유아 유치부 있잖아요. 영유아 유치부는 핸드폰을 쓰죠. 핸드폰을 쓰는데요. 이 아이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한 유년부까지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하잖아요. 뭔가를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부활이 뭔지 몰라요. 부활을 그래서 나는 부활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딜 가나요? 네이버에 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주니어 네이버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많이 유혹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어디서 치냐면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검색해요. 부활 아니면은 뭐 어떤 모르는 단어, SNS. 그러면 유튜브가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나요? 글로 알려주나요? 동영상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고 빨리 습득을 해요. 읽는 게 빠를 것 같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얘네들은 보는 게 빠릅니다.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미 그 아이들과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튜브에 검색하신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홈페이지에 글을 만드셨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어떤 공지사항이든 뭐든 설교든 만드셨으면 그거를 영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 영상이라는 게 뭔가 화려하게 움직이고 막 촬영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글자들을 움직이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한 줄, 그 다음 한 줄, 그 다음 한 줄, 뭐 뉴스처럼. 이렇게 다시금 재편집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인력이 들죠. 인력이 들고 교회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유튜브도. 그 다음 카카오 플러스. 아까 카카오 스토리 얘기했었죠. 카카오 플러스는 뭔가요? 카카오 플러스는 이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명으로 카카오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좋아요. 이거 추천에 꼭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카톡 없는 성도가 없거든요. 성도님이 안 계시거든요. 교회에 광고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카카오 플러스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친구 검색을 누르시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세요. 그러면 모든 소셜 활동의 1단계가 끝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많이 광고를 카톡으로 받아보셨겠지만 내가 글을 하나 쓰면은 나랑 친구를 맺은 사람들한테 내가 쫙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 어떤 소식이나 어떤 것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라왔을 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1단계는 링크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클릭해서 여기를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카톡이 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는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쓰고 잘 쓰긴 하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은, 물론 교적에서 문자를 보내시죠. 네, 그걸 보내고 계시지만 그건 사실 과금이 되잖아요. 그쵸? 얘는 과금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활용하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교회에 깊숙이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졸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부터 시작. 내게 말하라. 그러면 잊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 내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 나를 참여시켜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이게 소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말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보여주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쵸? 유튜브의 시대, 보여주는 시대, 동영상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근데 지금 교회는 겨우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정도예요. 이것도 굉장히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갖춰진 교회들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미 그걸 넘어서서요, 세상은 여기도 넘어가요, 사실. 참여시키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참여시키지? 뭘 통해서 참여시키지? 어떻게 참여시키지?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물론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그냥 우리 교회 공지사,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교회 소모임,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것의 목적성을 알려주고 그것을 예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와 나도 훈련을 받아봐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고민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실 교회 벽지에 붙인 죄송하지만 조금 이상한 POP 혹은 A4 용지 한글에서 글자 그냥 굵게 해갖고 만든 공지사, 이걸로는 이미 넘어간 시대라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30년 전 어떤 주일학교 시절에 하던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게 어색하지 않게 교회에서 정말 잘 지어진 교회 가도요, 이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정말 뭔가 언밸런스함을 느끼는 거죠. 요즘 이제 성도나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나 새 신자분들이나 이상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옛날 방식의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여준다는 것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만드는 동영상, 교회에서 보여주는 동영상, 홍보 영상 생각해 보시면, 물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애써서 담당하고 계시고 만드시고 명령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견주와 봤을 때는 가히 시각적이거나 전달성이 있거나 주목성이 있거나 좋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지금은 시대가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그냥 보여주는 걸로는 안 되고 잘 보여줘야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기해서 틀어주면 다 봤지만 지금은 뭐 물론 본 건데 라고 하기도 하고 유치한데 아니면 못 만들었는데 이상하다 라고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참여시키는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걸 누가 하느냐면요,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는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는 디자이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지체들을 굉장히 귀하게 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영상 디자인, 미디어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런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색상 하나 정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폰트 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거를 간과했을 때는 굉장한 벌금을 맞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역할은 두 번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벌금을 100만 원 이상 맞아보셔야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전에 사실 갖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어떻게 누가 참여시키냐고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냐고요.
기획자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부서에 맞는, 세대에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기획자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하면 안 되고요. 저의 경험에도 그렇지만 이걸 잘하는 분을 모시던가 발굴하던가 아니면 교육시키던가 아니면 그런 팀을 만들던가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일련의 목회 활동의 계획들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교육 행정 목사님이 수석 목사님이 다 하시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킬 방법, 알릴 방법, 전달할 방법은 기획팀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도 페이스북 해봐 라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정말 아무도 클릭하지 않는 페이지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해야 돼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업무 하면서 나는 그냥 소셜 활동이라는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게 전도사든 목사님이든 담당 행정 간사님이든 절대 효율적인 어떤 플러스 역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귀한 사역으로 시간을 주시고 교육을 주시고 그리고 존중해 주셔야 이 역할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업무에 과중된 게 하나 더 얹어지는 걸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것, 여러분 아프리카 방송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방송이 혼자 방송하는 거잖아요. 혼자 방송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별풍선이라는 것을 보내주면서 그들은 무슨 현금을 벌기도 하지만 1인 미디어, 오늘 이 지금 행사 안에도 1인 미디어 강의가 많지만 한 명이 미디어 채널이 되었다. 한 명이 촬영자고 한 명이 PD고 한 명이 보도자고 한 명이 방송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쳐도 교회에 MCN이라는 것을 개념을 적용한다고 생각해보면 몇 개의 방송국이 생길 수 있을까요? 1인 방송국이라는 세상이 왔는데 우리 교회 몇 개 방송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대형 기독교 채널, 케이블 TV 채널들에 많은 비용을 내고 교회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더 보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TV만이 매체가 아닌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만들면 채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방송국을 차려야 돼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꽂아야 합니다. 만들어서. 뭘 만드실 거죠? 담임 목사님 설교, 찬양대 찬양 올리면 안 돼요. 저작권에 걸려요. 네. 음악 저작권에 걸립니다. 뭐 그게 소송이 당할 확률은 적지만 원래는 안 됩니다. 설교 말고 올릴 게 없어요. 목사님 30분 1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잔뜩 올렸어요. 그게 방송국이 되지 않아요. 안 봅니다. 주보에 요약 다 되어 있고 지난주 거 얼핏 기억나고 다시 그걸 내가 보기까지 활동이 가진 않습니다. 방송국을 그럼 어떻게 만들지? 그냥 간단한 팁만 드릴게요. 동영상은 1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딱 켜서 보기 좋은 정도로 근데 계속 이거를 새로 목사님이 1분짜리 설교를 100개를 만드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 설교 30분짜리 하셨어요. 거기서 1분짜리 하이라이트 혹은 1분짜리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게 5개 이상 나올 거예요. 이것을 잘 만들고 잘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개인의 경험의 예화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어떤 아니면 저번에 한번 나왔던 내용 비슷한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걷어내고 왜냐면 공개된 곳에 올려야 되니까 정말 개인의 어떤 신앙 간증 좋은 부분 혹은 정말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가공해서 방송국을 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1분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광고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 뉴스 방송을 따라해서 어떤 목소리를 좋으신 분이 나와서 방송국을 연다고 하면 교회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쭉 읽습니다. 1번 나름 뒤에 동영상도 나와요. 막 뉴스처럼. 이거 다시 소비되지 않습니다. 잘. 이것도 방송국의 개념으로 어떤 광고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 볼 요량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것을 잘하고 있는 곳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됐냐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한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넌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집에 갔던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냐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난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치링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encourage 해주는 그런 celebrate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좀 미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에 왔어요. 합격장. 중간에 끄신 분 없죠? 조신 분 없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전파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채널들을 활용하면 다른 교회 아니면 안 믿는 사람, 가족 중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의 교회 것을 봤고요. 극동방송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편집이 빨리 되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기 지금 핵심이 아닌 내용들을 다 걷어내고 컷 편집을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렇죠? 한 2분 정도였어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걸 볼게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딸이 둘 있어요. 근데 내 딸 같은 아빠로서 우리 딸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나를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제 딸이 막 고등학생인데 여고생인데 와서 나한테 그러죠. 아빠 나 임신했어. 얼마나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야 그럼 아빠는 누구야? 내 남자친구가 중학생. 내 마음 무너질 거야. 그죠? 근데 이것도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상상해봤어요. 제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어제 아빠 카드로 3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를 넣었어. 그러면 업적이 무너지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를 와서 받으면 아빠 나 지금 사하라 사막인데 데리러 와.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빠로서 내 딸이 할 수 있는, 나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 근데 이거예요. 뭐냐면 아빠, 난 아빠가 필요 없어. 그럼 난 진짜 억장이 무너질 거야. 이게 제일 나를 무너뜨리는 말일 것 같아. 제 딸이 와서 저에게 아빠 나 임신했어. 무너지지, 힘들죠. 근데 저한테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아빠 필요해. 그럼 난 달려갈 거야. 아빠 내가 3천만 원짜리 스포츠카 긁었어. 근데 아빠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아빠 필요해. 그럼 난 달려갈 거야. 아빠 나 지금 사하라 사막이야. 근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아빠 필요해. 그럼 저 사하라 사막으로 날아갈 거야.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생각해봤어. 간단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 지금 원하는 대학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 원하는 직장이 생기거든. 원하는 직장을 간다.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아. 왜냐면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고 싶거든. 원하는 상대와 결혼한다. 행복하지 않아. 원하는 만큼 잘. 끝도 없어 이게. 언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하나님 여러분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분 정도 된 영상입니다. 공유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많이 됩니다. 자, 굉장히 편집 재밌게 하신 거예요. 얼굴도 중간에 커지고 막 효과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이 담당자를 어떤 교육과 센스가 필요한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 스타일이 좀 더 전통적인 스타일이죠. 딱 중요한 부분 편집해서 보여준 이건 좀 더 효과가 들어가 있죠. 세상은 이 감각보다 훨씬 더 다 앞서. 처음에 거의 행사 갔을 때 이 기독교 영상은 아닙니다. 가장 섭외하고 싶은 사람 브랜드 평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1위라고 하고 히트곡이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편집 기술이나 컷이나 변화되는 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요즘 것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거죠. 제 꿈을 이루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기사를 제가 썼거든요. BY 열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대로 올해 이것도 2분 50초 정도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멀티채널 네트워크 1인 방송 우리 교회 방송국 유치부도 만들 수 있고요. 여전도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등장시키면 됩니다. 사회자와 진행자와 스타를 만들면 됩니다. 기획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투자와 기다림과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거죠. 목사님만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캐리 언니 굉장히 유명한 언니죠. 이 언니가 지금 다른 데로 옮기셨는데 그게 많이 화제가 되긴 했죠. 이 언니가 옮긴 게 왜 화제가 되냐 싶기도 하지만 그만한 영향력을 이미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영향력을 가질지는 모릅니다. 어떤 것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서 부흥하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이 뒤집어질지는 모르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SNS를 해야 되는 목적은 뭘 해야 되기 때문이냐면 마케팅과 브랜딩입니다. 사실은 교회랑 안 어울리는 단어 같기도 하죠. 무슨 교회 성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린 둘 다 해야 되긴 해요. 마케팅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난 무엇을 잘해. 우리 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야. 라는 것을 알려서 홍보 효과를 얻는 거죠. 오게끔 하는 그런 거죠.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것을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활동을 SNS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옆 교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들면 사실 접근이 다른 겁니다. 준비된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가치를 전달하려는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게 아니거든요. 마케팅은 사실 즉각적인 거예요. 돈으로 광고하고 막 그러면 방문자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치를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현상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정도 책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 브랜딩에 관련된 좋은 책들 모두 교회 서적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강의했던 맥락이 조금 더 깊이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나는 아는 내용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애널리틱스라는 것은 분석입니다. 우리 교회 몇 시에 누가 몇 명이 들어오고 무엇을 클릭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애널리틱스입니다. 요즘에 각광받는 분야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런 메뉴를 늘려야 되겠네, 이런 콘텐츠를 늘려야 되겠어, 이걸 줄여야 되겠네,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 라는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20대가 많이 오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BI라는 것은 이제 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뭐 빅데이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공공적인 데이터까지도 모든 지금 교회의 흐름, 한국 교회의 흐름 이런 데이터까지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데이터와 합쳐서 미래를 분석하는 겁니다. 내다보는 겁니다. 아,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고 이걸 보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걸 설계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라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용 툴들이 있고요.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런 분야들이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그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효과를 발하지 않고요.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더 나가면 세상은 여기까지도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보여주려고 하는 지점,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일단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쭉 달려와 봤는데요.